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제2차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리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다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이 그동안의 공석이었습니다. 하려고 합니다. 오늘 참석은 못하셨지만은 현장에서 쌓아오신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간 정부가 청년들의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실질적 정책 참여 그리고 당사자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청년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통계를 봐도 이 청년들이 삶에서 느끼는 정책 체감도가 우리 국민들의 여러 층에 비교해 볼 때 가장 낮은 것 같습니다. 더구나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민생경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에게는 지금의 위기가 특별히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얼마 전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청년 문제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6년 청년정책 시행 계획, 또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 격차 해소 방안 등 이런 청년 문제와 관련된 주요 현안 대책을 논의하려고 합니다. 정부가 지난해 말에 제2차 청년정책 5개년 계획의 구체적인 액션 플랜으로 일자리, 교육, 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 문화, 참여 기반 5개 분야의 2026년 시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올해 중앙부처 청년정책의 시행계획은 일자리, 교육, 주거 등의 5개 분야 389개 과제 30조 원 예산의 규모입니다.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이 시행계획을 더 세부로 사업계획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정책이 많지만 실제로 와닿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체감도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그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 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청소년 쉼터 등 성평등 가족부의 소관시설에서 퇴소한 청년이 복지부 소관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년, 이른바 자립준비 청년에 비해서 지원이 적다 하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자립정착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데도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이번에 지원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오늘도 그 논의를 좀 할 것이고요. 동등하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 비수도권 이동 청년에 대한 지원 방안의 문제도 있습니다. 전체 인구 중에서 수도권 거주 인구가 50%인데 청년 인구의 수도권 비중은 55%입니다. 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들이 20, 30대가 작년에만 5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이 초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금융, 주거, 일자리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제 이런 몇 가지 주제들을 논의를 할 텐데요. 오늘 민관위원님들, 청년위원님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자리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지난번에 처음 저희가 시도했던 관계장관회의 2차 청년관계장관회의를 이렇게 겸해서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처음으로 여야의 청년위원장님들을 모셨는데, 네, 저희 청년위원장님 플러스 대학생 위원장 위원장님들도 오셨나요? 오늘? 네, 청년위원장님, 대학생 위원장님들, 네, 반갑습니다. 여야의 청년위원장님, 대학생 위원장님들 이렇게 모셔서 이런 틀로 이렇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는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유일하게 이렇게 함께 여야가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많은 말씀들 편하게 주시고 우리 장관님들도 함께 논의를 진지하게 잘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논의할 것이 많아서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안건 논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의안건 3건, 보고안건 2건입니다. 안건을 3건을 심의안건, 보고안건까지 일괄 보고하는 게 좋겠네요. 5호 안건인 2025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 결과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4개 안건은 조정실, 국무조정실 청년정책 조정실장께서 일괄 보고해 주신 후에 토의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안건 발표를 맡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 조정실장 김다론입니다. 요약본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인 2026년 중앙행정기관의 청년정책 시행계획입니다. 총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해 12월 26일 제2차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거기에 따라서 연도별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원래 시행계획은 48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총 389개 과제를 추진하게 되고 예산은 대략 30조 원에 달합니다. 또 이번 시행계획에는 지난 추경에 반영된 청년 뉴딜 사업도 포함하였습니다. 이쪽입니다. 먼저 일자리 분야를 보면 청년들의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를 지원합니다. 150만 명의 청년 DB가 지금 구축이 되어 있는데 군 장병까지 확대합니다. 그래서 미취업 청년을 발굴하고 청년들에게 구직 상담, 교육과 직업훈련, 취업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의 구직 촉진 수당도 6개월간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늘리고 민간 협업을 통한 청년들의 일경험, 즉 청년 인턴 사업도 확대합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비수도권 전체 중견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3쪽입니다. 지역 대학과 협력하여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 농업인과 어업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전 국민, 특히 청년들이 창업에 더욱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구축으로 창업 애로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교육과 직업훈련 분야에서는 먼저 AI 등 첨단 분야의 미래 역량 교육을 대폭 강화합니다. 대학 재학생을 위해서는 AI 중심대, AI 단과대, AI 거점대 등을 설치하고 대학 원생을 위해서는 AI AX 대학원 10개교를 올해 지정합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10만 명에게도 AI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를 활성화하고 계약 정원 운영대학도 10개교로 늘립니다. 고졸 재직자 장학금과 온라인 공개 강좌도 확대합니다. 주거 분야입니다. 청년층 공공분양주택 2만 4천 호와 청년층 임대주택 4만 3천 호를 올해 착공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청년들의 호응이 매우 높지만 소득 요건이 너무 협소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요건을 완화합니다. 전세 사기의 70%가 청년들인 만큼 전세 사기 피해 지원센터를 통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도 지원합니다. 금융, 복지, 문화 등 생활 분야입니다. 우선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미래 적금이 올 6월에 출시되는데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장병 외에 군 장교와 부사관들의 간부들은 올해 3월에 출시된 도약 적금을 통해서 3년간 1,000만 원 납입 시 정부 기여금을 100% 매칭받아 1,000만 원을 추가로 더 받게 됩니다. 최근 고립 청년과 은둔 청년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년 미래센터를 확충하여 이러한 청년들을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청년들과 청소년 쉼터 등을 나온 청년들 간의 지원 격차에 대해서는 아까 총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번 안건 때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청년들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어 마음건강 지원 사업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은 1,000원의 아침밥 사업도 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올해부터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도 아침밥과 점심 지원 사업도 시작합니다. 청년들의 문화예술 경험 기회를 늘리기 위한 문화예술 패스 사업은 대상을 영화 등으로 확대하고 특히 비수도권 청년들의 문화 향유 격차에 대한 지적이 큰 만큼 비수도권 청년들에게는 5만 원을 추가로 입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청년들에게 기존의 K패스를 확대하여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환급 혜택도 더 늘립니다. 청년들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위원회의 위촉직위원 중 청년위원 비율을 현재 10%인데 청년들의 전체 인구 비중인 20%로 확대하기로 하였고 지난주 4월 14일 날 청년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자신들의 수요에 맞는 사업들을 직접 입안하고 정책화하기 위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6개 분과 총 60명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곧 출범식을 개최합니다. 전문위 활동을 통해서 청년들은 분과별로 모여서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한 다음 전문가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후 사업을 구체화하여 올 연말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전문위원들의 임기는 총 2년입니다. 청년들이 다양한 분야의 멘토들과 만나서 일자리 등 고민을 상담하는 젊은 한국 멘토링 콘서트를 5월 17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국, 중국, 일본 청년들을 우리나라에 초청하여 청년 이슈를 토론하는 아태 청년 교류단 행사도 7월에 개최합니다. 또한 청년 정책을 뒷받침할 전담기관과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설립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신 청년정책 연구기관 설립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은 두 번째 안건으로서 광역지자체의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개 시도는 올해 청년정책으로 총 1,563개 사업 6.3조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 중 국비가 3.3조 원, 지방비가 3조 원입니다. 9쪽은 주요 사업들입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서울의 영 커리언스 사업, 경기도의 청년 면접 수당 사업, 충남의 청년농 스마트팜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교육과 직업훈련 분야에서는 경북에서 K-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를, 전남에서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사업 등을 시행합니다. 10종입니다. 주거 분야에서는 인천시에서 천원주택 등 I+, 집들임 사업을, 그리고 대전에서 소득 요건이 더 완화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생활 분야로는 경기도에서 올해도 청년 기본소득을 11만 명에게 지급하고 경북에서는 청년 한부모 자녀 양육비 사업을 지원합니다. 참여 분야에서는 부산에서 청년 패널 조사를 실시하고 제주에서는 청년 자율 예산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세 번째 안건으로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 격차 방안, 해소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원이나 입양가정 등 복지부 산하의 아동복지시설에 있다가 퇴소한 청년들, 흔히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청년들과 청소년 쉼터 등 성평등부 산하의 청소년 복지시설에 있다가 퇴소한 청년들에 대해서 정부 지원에서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사실 지난해 4월 청조위 안건으로 양시설 간 지원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청소년 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하다가 퇴소한 청년에게도 자립수당을 자립준비 청년과 동등하게 50만 원을 주기로 하였고 내일 배움 카드도 200만 원 추가 지원하기로 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지원에서 차이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퇴소 청년에게는 4개 시도에서만 자립정착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17개 시도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때 청소년 시설 퇴소 청년은 가정폭력 등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고 국가장학금 신청 시 성적 요건도 있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증 등으로 증빙 서류를 간소화하고 성적 요건도 면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호 이력 관리 문제입니다. 어떤 청년이
아동시설과 청소년시설에 모두 있었고 합쳐서 2년 이상 있었지만 각각은 한 군데도 2년 이상 있지 않았을 경우에 지금 현재는 두 시설 간의 보호 이력을 합산되지 않아서 자립수당을 못 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우선 입퇴소 확인 서류를 서로 확인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두 전산 시스템을 연계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네 번째 안건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 방안에 대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 국민의 수도권 거주 비중이 50%인데 비해서 청년은 55%가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은 구직난, 주거난을 더욱 심화시키고 결혼 지연, 지역 간 격차 등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청년들이 덜 혼잡하고 주거비도 싼 비수도권으로 옮기고 싶어도 지역에서 일자리가 부족하고 새로 적응하기가 하고 정착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구시와 전북 익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입 청년을 위한 일자리, 주거, 학비 등 패키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청년재단에서 6개 지방은행 및 농협은행과 업무 협약을 맺어서 저금리 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하는 등 각종 금융 지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지자체들이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비수도권으로 가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은 마지막 서면 안건입니다. 지난해 청년정책 추진 실정에 대한 평가 결과입니다. 15쪽을 보시면 우수기관으로 장관급에서는 문체부, 교육부, 국토부, 과기부, 중기부가 선정되었고 차관급 기관으로는 국가데이터처, 산림청, 법제처, 농진청, 병무청이 선정되었습니다. 16쪽입니다. 광역지자체로는 충남, 서울, 광주, 경북, 부산이 선정되었고 일자리 등 분야별 우수사업도 결정되었습니다. 이들 광역지자체와 우수사업은 청년정책 유공 포상을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이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회의 예정 시간은 통상적인 회의 예정 시간이 한 1시간 반 정도 되는데 아시다시피 오늘은 청년정책위원회하고 청년관계장관회의가 합쳐서 진행이 됩니다. 아마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통상 지금 보고한 안건 중심으로 의견을 이렇게 주시는 것이 그 발언의 주 내용이 될 터이고 오늘 참석하신 청년관계장관회의의 차원에서 참석하신 장관님들은 사실은 청년관계장관회의가 청년 문제 전반에 대해서 각 부처에서 지원하거나 관계되는 영역이 무엇이 있는가를 듣고 참고하고 공통의 영역을 찾아내는 중심이어서 약간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접근점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 전체 시간을 감안하셔서 우선 민간위원님들부터 쭉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김진휘 위원님부터 말씀하셔서 쭉 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 김요한 위원님까지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나중에 우리 관계장관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하고 각 당의 대표로 오신 분들은 또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교육학자로 청년 정책에 대해서 생애주기 기반으로 연구를 해왔습니다. 이번 정책 안건을 보면서 말씀하신 대로 OECD 수준에서 청년 정책은 거의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들을 구조화해서 잘 발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청년 문제에 계속 공부를 하고 고민을 하다 보면 제가 생각하는 청년 문제의 본질은 쉬었음 청년도 마찬가지지만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로 진입하지 못하는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일자리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들은 굉장히 교육과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이 중충적으로 들어가 있는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 문제의 본질을 지금 교육, 일자리, 주거 이렇게 거대한 이제 영역별로 나누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청년이 교육에서 노동시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컨대 지금 교육부나 고용노동부, 복지부나 또 주거를 담당하고 있는 여러 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도 각자의 정책을 잘 개발하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 한 사람의 살 입장에서 보면 나의 삶을 중심으로 봤을 때 이게 하나로 경로를 설정하고 이 경로가 나를 중심으로 잘 구조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정책의 단위 자체를 이렇게 설계하기보다는
제가 이제 고민했던 부분들, 저 연구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청년 1인 위주로 봤을 때 이들의 이행 경로를 생애 전반 기준으로 좀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침 청년 전담 연구기관이나 담당 부서가 설립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국조실 안에서도 청년 이행을 전체 컨트롤 타워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이행처 관련한 경로를 지원하는 전담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관계부처 장관님들 많이 모으셨지만 관계부처 장관님들의 협업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고 본질적이지만 더 큰 본질은 저는 예산과 권한이 이런 것들로 잘 집중되고 함께 재편되고 설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협업이 어느 수준까지 협업이 될지 모르겠지만 협업이 예산과 권한과 함께 재편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정책이 사실 쉬었은 청년들이 지금 어떤 방식으로 추계하느냐에 따라 55만 명이 되기도 하고 또 70만 명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왜 쉬었냐라고 하면 일자리 문제라고 대답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나라 청년들이 OECD에서 최고의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고 모두 다 거의 전문대, 대학 이런 대학을 대졸자입니다. 대졸 취업 청년들의 요구를 살펴보아도 교육과 훈련과 일자리 경험, 또 일에서 생애로 이행되는 단계에 대해서 내가 어디에서 서포트를 받아야 할지 모른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면 정책의 영역을 부처 중심으로 설계하고 구조화하는 것도 있지만 이걸 다시 1인 청년들의 요구를 다각화하고 맞춤형으로 설계하는 그 방정식이 새롭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 지원 정책을 단순히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청년들 준비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쉬었음이라 하지만 사실 그 단어에는 굉장히 준비가 되고 있고 그 준비 안에서 노동시장과 생애 주기로 이행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행이 어려운 건 전 세계 OECD 국가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문제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생산 인구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청년들의 이행이 지금은 우리 청년기업부에서 34세까지로 되고 있지만 그 이후로 쉬었음 청년이나 진로를 유예하고 있는 청년들이 중장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굉장히 혁신적인 국가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 분야에 있는 정책과 또 주거 지금 약 12조로 지금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런 것들이 교육과 주거와 복지와 나의 생애 설계를 할 수 있는 역량 강화 전체로 설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정차원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정창원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시간을 최대한 좀 줄이기 위해서 조금 주거 분야 중에서도 중앙정부 지자체 이런 차별된 어떤 내용들을 다루는 것보다 정책에 좀 국한해서 한 가지 당부 말씀이 있어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거 분야의 청년 친화 주택 공급 확대 측면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을 하는 것이 목표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전세임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통상적으로 전세임대는 이제 LH나 공공기관이 민간 시장에 있는 임대인에게 집을 먼저 임대를 한 뒤에 입주자로 선정된 자들에게 이제 전대차하는 개념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그동안에 좀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은 본인 부담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청년들이나 이제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이 전세임대 입주자로 선정이 되면 본인 부담금을 낮게 납부해도 금액을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에서 작동되는 형태는 만약에 이게 보증부 월세가 아닌 전액 전세 계약인 경우에는 그 전세 보증금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증부 월세에서 이제 주택 가격이 조금 상승하면서 우리 담보 가치 대비 보증 금액은 어느 정도 관리가 되어야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을 월 차임으로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 입주자 부담금이 적은 청년일수록 오히려 월 차임 지급 능력을 낮게 평가받게 됩니다. 사실 보증부 월세라는 계약을 하면 LH에 별도로 월 차임 3기분, 3달분에 달하는 월세를 또 보증금조로 납부를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LH 입주자가 실제 전세 계약, 전세 시장에서 다른 일반 청년 전세 계약 당사자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오히려 이런 보증이 2번 중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 시장이라고 표현을 드리면
이 계약 체결 시장에서 이 전세 임대라는 지원을 받은 청년과 그렇지 않고 개인적으로 임대차 시장에 접근한 청년들이 차별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이 입주자 본인 부담금에 대한 것들을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가, 그리고 이 공개하는 내용이 임대인이 차임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것인지를 담보하는 평가로 사용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린 이유가 공급 정책 중에서 전세 임대라는 정책은 사실상 입주자 선정이 되면 바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착공이 이루어지는 다른 임대에 비해서 가장 먼저 전세 임대 제도에 대한 보완이 조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황채영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황채영입니다. 저 또 주거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청년층 대상 공급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중에 LH 행복주택이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현재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으로 나뉘어서 공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더 세부적으로는 대학생 계층이 또 그 안에서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또 취업준비생의 자격 요건은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이나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자를 말을 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장기 미취업자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한 평균 취업 준비 기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남성들의 같은 경우에는 바로 군대를 가기도 하지만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치면은 대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년이 금세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자격 요건 2년이 현 실정에 맞는 자격 요건이 맞나라는 의문이 들어서 좀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립운둔 청년 그리고 가족돌봄 청년 지원 확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립운둔 청년 및 가족돌봄 청년의 경우 정신적 불안과 고립으로 인해 저장강박 문제를 겪는 사례들이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저장강박 문제가 이제 빠르면 청소년 그리고 청년층부터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사례로 용산구에서는 저장강박 의심 가구 지원 조례에서 전국 최초 청년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복지 사각지대였던 청년들의 저장강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립운둔 청년, 가족돌봄 청년 대상으로 환경 개선과 심리 상담, 재발 방지를 위한 서비스가 지원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예진입니다. 저도 몇 가지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청년 월세 지원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중위소득과 원가구 소득을 함께 확인하여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와 비슷하게 주거급여라는 그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형태는 원가구 소득을 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써 월세 지원 사업과 주거급여 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데요. 또 이와 더 나아가서 월세 지원 사업은 청년들이 153만 원을 벌면은 20만 원을 제공받을 수 있고, 주거급여는 123만 원을 버는 청년들에게 주거급여와 통신비, 공과금 등 여러 저소득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즉, 청년들은 이 30만 원의 갭 차이 때문에 소득 기준 상한선에 맞춰서 주거급여를 받기 위한 그 상한선까지만 소득을 벌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는데요. 저희가 이 월세 지원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주거급여와 갭 차이 30만 원의 이상을 줄 수 있는 혜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청년 미래적금 신설이 곧 6월에 시작되는데요. 이 미래적금에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적금과 함께 청년 IS 계좌도 함께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 두 계좌 모두를 청년들이 나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중복 지원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큰 목적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이라는 목적이 있지만
청년 미래적금은 말 그대로 목돈을 모으는 그런 상품이고, IS 계좌는 투자를 하면서 청년들이 더 큰 자산 형성으로 투자에 진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이 두 상품 모두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함께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지난 청년정책 관계 장관회의에서 결혼 페널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 결혼 페널티를 우리가 결혼 보너스라고 꼭 결혼 보너스라는 정책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신혼부부 합산 소득에서 기준의 상향도 필요하지만 결혼 후에 몇 년 기간 동안에는 단독 소득 기준을 유지한다던가 유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이 결혼 페널티도 결혼 보너스로 우리가 더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비수도권 청년들은 이 결혼 페널티가 더 크다라는 말씀도 앞선 실장님께서 해주셨는데요. 비수도권에서는 금리 우대 혜택이 0.2에서 0.4% 수준인데 사실 이 정도 수준으로서는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데는 굉장히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수도권 청년들에게는 이 금리 인하보다는 리스크 불안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비수도권 주택을 살고 있는 이 비수도권 청년들은 유동성이나 주택 가격에 대한 리스크도 굉장히 크게 부담을 느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비수도권의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지역 키즈 카페 등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좀 더 찾고, 이 청년들이 지역에 애정을 갖고 조금 더 비수도권 지역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다가 4월 9일에 제대해서 이렇게 민간인이 많은 곳의 회의가 아직 어색하고 떨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청년 미래 역량 교육 확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AI를 배우는 것도 너무 좋지만 AI를 쓰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이젠 자연어로 코딩을 하는 세대가 됐는데, 사실 이 AI 자체가 또 이제 비용이 발생하다 보니까 AI를 쓰는 사람과 쓰지 않는 사람, 그 쓰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모달리티를, 어느 정도의 금액을 월마다 이제 구독할 수 있는지가 사실은 이제 개개인의 어떤 생산성, 그리고 AI에 대한 어떤 친밀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 문화예술 패스처럼 이 청년 AI 패스, 또는 이 문화예술 패스에 AI를 조금 구독할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을 추가한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겸직 제한, 청년들에 대한 겸직 제한 완화인데요. 제가 공중보건의사 회장으로 일하면서 사실 응급실 근무에 공중보건의사나 군의관을 쓰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제안을 주셨고, 사실 저희 내부에서도 굉장히 좋은 호응도가 있었습니다. 70%에서 80% 정도가 굉장히 좋은 기회다. 왜냐하면 공중보건의사가 물론 군복무를 해결하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사실 개인의 의사로서는 또 성장하는 부분들이 좀 막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완화하는 부분이면 어떨까 생각을 했고, 사실 청년 공직자에게도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정말 지금 공무원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다 보니까 제 주변 이제 친구들이나 지인분들도 사실 정말 어마어마한 역량이 있는데 이걸 좀 어떻게 소화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겸직 제한을 좀 완화해 주시면 좀 이제 개인으로서는 성장과 경험, 추가적인 보수를, 국가에서는 또 이런 청년 인력들을 좀 잘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세 번째는 또 의사인지라 이 직업병답게 의료 관련해서 말씀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소라는 곳이 사실 청년들에게는 이제 익숙하지 않은 공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들이 워낙 많아지고, 그리고 사실 병원들에서는 또 어느 정도는 이런 어떻게 보면 환자들을 조금 데려오려는 노력들을 공적인 영역보다는 더 많이 하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국가건강검진이 2년에 1회로 되어 있는데 비어있는 1년 동안에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건강검진을 하면 어떨까? 그러면 검진 측면에서 사실 요즘 또 청년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면서 이런 성인병들이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들이 좀 앞으로 당겨지기도 하고 잘못된 음주 습관들로 인해서 조금 몸이 빨리 망가지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큰 사회 비용 지출로 이어지게 되는데, 보건소에 대한 어떤 효용성을 늘리면서도
사실 청년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전반적인 모든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1년에 1회는 비어있는 홀수년도 또는 짝수년도에 보건소에서 진료 무료 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보건소에서 일하셨잖아요. 기본 검진은 다 할 수 있나요? 네, 보건소에서는 기본 검진이 다 되고요. 또 조금 작게 되어 있는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서는 검진이 잘 안 돼서 저희가 지소나 진료소에서 일했을 때 사실 조금 느꼈던 아쉬움들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곳에 계신 어르신들, 청년은 아니지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지소가 이제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뭐 짧으면 뭐 3년, 길면 막 15년, 20년 검진 안 받으시는 경우들도 많은데 이런 보건소에 대한 어떤 효용성이 전반적으로 좀 문화가 되면 조금 이제 시골에 계신 어르신분들도 아, 보건소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먹는 게 좋겠구나라고 인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설입니다. 수도권, 비수도권 격차 해소를 위한 활동을 하는 스타트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딱 이제 안건사에서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 방안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요. 과연 이제 비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시점이 언제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이제 구직이랑 구직 및 재취업 단계에서 비수도권 이주를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고용보험 시행령 제 84조를 보면요, 조기 재취업 수당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행으로는 이제 구직급여 일수가 한 절반이 되기 전에 이제 그 재취업에 성공을 하면은 12개월 근속 뒤에 남은 구직급의 50%를 일시에 지급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약간의 이제 뭐 추가적인 부분으로 비수도권 이동을 하는 청년에게는 그 구직급여의 100%를 이제 12개월 혹은 조금 더 당겨서 제공할 수 있다면은 조기 재취업 수당으로 이제 제공을 한다면은 이제 수도권에 있는 청년들이 비수도권으로 이동을 조금 조기 재취업 형태로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동시행령의 89조를 보면은 광역 구직 활동비라는 제도도 존재하고 90조를 보면은 뭐 이주비 지원이라는 제도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게 약간의 필요한 조정을 통해서 정책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현재 2026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비수도권 청년을 위한 또 다른 지원책들이 함께 있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광역 그리고 기초 지자체들에서 또 이주 청년에 대한 지원을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중앙부처의 지원과 그리고 지자체의 지원을 하나로 묶어서 비수도권 이동 지원 패키지 형태로 청년들에게 제공을 한다면 청년들의 정책에 대해서 더 쉽게 도달할 수 있고 그리고 정책의 체감도와 효능감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짧게 말씀을 드리면 교육 직업훈련 분야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20대의 진로 실패를 겪고 나서 30대 구직을 단념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은둔고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점점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그 기대 수명을 보면은 한 저희 세대가 90세, 100세 넘어까지 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30대 기준으로 봐도 기대 수명이 한 70년 정도는 남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20대의 진로 실패를 겪었다고 해도 30대의 진로 재설계를 하거나 새로운 진로에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 분위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적으로 처음에 사회 첫 진입기에 있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30대 진로 재설계를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까지는 진로에 실패했지만 계속해서 도전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을 위한 진로 컨설팅이나 진로 상담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결합이 된다면은 조금 더 용기를 가지고 사회 진입에 나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전쟁의 여파 속에서도 K-팝, 드라마,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 사회의 고기능의 기능들은 계속 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정신학자들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러한 고기능적인 모습들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행복지수 세계 67위가 3년 연속해서 계속 더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현상들, 아까 김진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76만 명의 쉬없은 청년들, 이런 것들을 고기능 우울증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다, 이렇게들 생각합니다. 말씀들 하고 있고요. 보고서 전체 내용에는 간단한 두 줄로 나와 있었는데, 이러한 쉬었음이 고립으로, 우울로, 그리고 자살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저는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취업과 주거의 문제이겠지만 가장 두려운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건강 사업들이 회복되고 원상복구되기를 바랍니다. 20대, 10대에 시작해서 20대에 집중하는 청년 정책, 그리고 그 어떤 보여지는 것보다도 나열된 어떤 것보다도 정확하게 기억되고 그리고 확실하게 각인될 수 있는 강력한 대표 청년 정책,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청년 마음건강 사업의 시작이 좀 폭넓게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 청년 민간위원들의 단톡방에서 아주 1분 30초의 발언을 지키라는 아주 강한 오다가 내려와서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강원도 춘천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해서 현재는 임신 7주 차에 접어든 임산부 김율입니다. 아무래도 첫 임신이나만큼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선데요. 제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을 바탕으로 짧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뉴스를 틀면 출산율이 0.93으로 반등하고 임산부가 35만 명 돌파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립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출산을 앞둔 임산부가 구급차에서 뺑뺑이를 돌다가 위급한 상황에 처한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이제 저는 그런 뉴스를 보면 나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고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저는 최근에 시험관을 통해서 임신을 하게 됐거든요. 제가 나이가 만 32인데 아니 내가 난임이라고? 제가 약간 충격을 느끼고 당혹스럽고 막막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시험관 시술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사를 맞는 과정도 녹록치가 않았는데요. 다행히 국가에서 시험관 지원에 대한 확대가 늘어나서 회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저한테는 아주 큰 힘이 되었는데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최대 200만 원을 다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임신이 확인되면 그 의료비 지원이 중단돼요. 근데 시험관 시술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초기에는 유산 위험이 높아서 12주 차까지는 매일 똑같이 주사를 맞고 질정을 넣고 약을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임신과 출산 관련된 진료비, 약제비, 입원비는 그 실손 의료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4주 차쯤에 딱 의료비가 중단되면 저는 12주 차까지 계속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가장 조심스럽고 불안한 시기에 의료비 부담이 더해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국가에서는 현재 100만 원 수준의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현실적인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라고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모든 임산부들이 건강하게 아이를 만날 수 있도록 국가가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초보정의원 김성준입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된 것 같습니다. 이 기본계획에 관련된 이행계획 관련해서 두 가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정책들과 저희 청년정책이 융화될 수 있도록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자리 분야에서 안정적인 구직 지원 활동을 위해서 구직급여를 확대한다는 내용 중에 이직을 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미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 실업급여의 목적 자체에도 구직 활동을 지원한다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목적에 대한 중복 그리고 효과에 대한 적합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과거에 수립한 청년 정책이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도 점검할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1차 기본계획 이후에 저희가 2차 기본계획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책 계획상으로는 중간에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 정해진 이제 기준들이 지금에도 유효한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청년 신혼부부 대상으로 공공임대나 공공분양 그리고 특별공급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분양가가 높은 지역에서 소득 기준을 만족하지만 현금 자산이 상당 수준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면은 정책 수혜되는 청년들이 이제 청년 정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좀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과거에 정한 기준이 현재에도 적합한지 점검을 한 번 더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자체 시행계획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과거에 이제 지자체별로 유사중복한 사업들이 좀 많이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기본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목적별 사업군을 좀 정의를 내리고 이제 비슷한 사업들끼리 좀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협력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이번에 제안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많은 발전이 있었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용석입니다. 저도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 방안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산업연구원에서 지난해 발표한 청년의 지역 이동과 정착이란 보고서에서 보면 그 비수도권으로 청년들이 이동하는 시점이 20대 초중반 그리고 30대 초중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20대 때는 아무래도 대학교 그리고 첫 직장 이 주 포커스가 되어 있고요. 30대 초중반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이나 육아 등을 통해서 그 지역에 정착하는 시점입니다. 이게 그 청년 정책의 홍보 그리고 그 비수도권 이동과 맞물려서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각 20대, 30대 간의 목적과 이동하는 그런 취지가 다른데 정책 측면에 있어서 이걸 좀 디테일하게 따라가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했고요. 저 역시도 지역과 그리고 그 지역에서 결혼을 하고 육아를 하면서 정착을 했는데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이 지역 자체에서는 뭐 급여가 명목소득, 실질소득으로 따지면 뭐 그렇게 차이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문화생활이나 급여 이외, 현금성 이외에 대한 혜택은 좀 많이 뒤처집니다. 근데 하지만 기업에서 이런 걸 작은 기업 단위에서 이걸 부담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복지 체계 같은 거, 사내복지가 제일 부러워하는 게 이제 청년들이 입장인데요. 이런 사내복지도 모아서 한 번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뭐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여가 활동을 지원한다던가 아니면 건강을 지원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결혼 육아 시점에 저도 아이가 3명 있는데 이 지역으로 갑자기 이주를 하다 보니까 돌봐줄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이 도움의 손길이 닿는 곳들은 순위에서 밀려서 제가 신청하면 되게 후순위가 됐었는데 이런 정책도 좀 확대된다면 지역에서 아이를 키우기도 좀 더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중앙 정부에서 하는 이런 청년 정책들이 있지만 지자체에서도 여기 보니까 다양한 우수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대부분 다 현금성 지원이 좀 많이 있는데 중앙 정부에서 어떤 공통적인 정책을 추진했다면 지자체에서는 그 지자체만의 색깔을 가진 정책을 좀 추진하면 오히려 그 지역 자체로서의 경쟁력을 갖게 되고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한 지역에서 문화인들, 뭐 작가들을 위한 혜택이 많아지면 그 지역은 자연스럽게 작가로 구성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특색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요. 그래서 이제 중앙과 지자체의 각각 특성을 살린 정책이 같이 융합된다면 좀 더 시너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민혁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박민혁입니다. 저는 현재 문화예술과 공학을 공부를 하고 관련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동시에 창업을 한 여러 가지 도전을 하고 있는 청년 중 한 명인데요. 저도 이제 지난 회의 이후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좀 느낀 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요즘 모두의 창업으로 많이 대학가에서도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생들에게 이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지점에서 어떻게 시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좀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과 동시에 최근에 여러 자문이나 심사를 개인적으로 참여를 해보며
느낀 점으로는 정부의 청년 정책이나 창업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특정 산업군이나 이 자료집에도 있는 것과 같이 딥테크와 관련한 첨단 기술에 많은 편중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융합이라는 키워드를 많이들 강조를 해주시기는 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아무래도 AI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집중,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목표를 세우다 보니 문화예술 그리고 인문학적인 부분에 대한 창업가들에 대해서 설 자리를 조금 잃게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고민점, 그리고 좀 걱정되는 마음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융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가이드라인이 좀 더 구체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창업과 동시에 대학가에 있다 보면 이제 여러 정책에 있어서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연계 관련한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요즘 계약학과라는 것들이 개설이 되면서 일반학과들의 학생들이 많은 고민에 빠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학과를 과연 졸업을 해서 저 계약학과에 있는 학생들과 경쟁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저희는 정답이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저희도 그럼 이 학업을 멈추고 계약학과로 다시 도전을 해야 될까요? 이런 고민점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계약학과라는 점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되는 점이 많습니다. 좀 어떤 학생들에게는 좀 이 부분이 혼란스러운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과 동시에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운 점이자 제가 학교에 재학할 때도 많이 고민했던 부분 중 하나가 이제 학점과 관련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장학금 제도와 관련해서도 학점이 중요하지만 이런 학점 등에 대해서 이제 여러 대학이라든지 기관, 그리고 학교 내부의 학과에서도 서로 다른 평가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저 학과는 50% 안에만 들어도 내가 A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왜 우리 학과는 이렇게 학점을 받기가 어려울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괜히 모르게 주눅드는 학생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학교 내부에서도 이제 전반적으로 절대평가라든지 학생들의 가능성을 많이 봐주려고 하시는 모습들도 눈여겨볼 수가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도 당연히 많지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괜한 정량적인 지표에 의해서 먼저 주눅들지 않게끔 해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소연입니다. 최근 기업들이 개개인에게 요구하는 AI 역량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과거 제가 사회초년생일 때 봤던 면접과 다르게 최근에 기업의 오퍼를 받아서 몇 번 면접을 진행을 해보면 AI를 얼마나 활용할 수 있으세요? 라는 질문들을 종종 우회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받고는 합니다. 이러한 흐름들이 구직 중인 청년 그리고 재직 중인 청년들에게 모두 중요한 흐름이 순간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본 계획에서는 첨단 분야 인재 양성 중요 사업이라던가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해서 AI에 대한 어떤 인재 양성 프로그램들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들이 보다 체감도 있게 청년들에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단순히 교육 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전주기적인 지원이 같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실제 기업들이 정말로 요구하는 직무 어떤 역량과 관련된 그런 정합적인 측면에서도 커리큘럼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학생들이나 혹은 재직 중인 청년들이 직무 전환에 얼마나 성공하는지, 또 실제로 취업에 얼마나 성공하는지 등에 대한 이런 질적 성과도 같이 관리를 하게 된다면 아까 총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체감도가 덜 느껴지는 청년 정책들이 보다 더 완성도 있게 그리고 체감도 높게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남에서 온 서예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나라 청년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랑과 자본, 기회가 한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비수도권 청년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와 인적 자원의 부족은 지역 내 청년들이 무언가를 시도를 하려고 해도 협업할 파트너나 실험할 수 있는 자기 턱 없이 부족하고 청년들로 하여금 지역 사회의 주체로서 효능감을 느끼기 어렵게 만들고 결국 더 넓은 기회를 찾아 지역을 떠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지향해야 할 목표는 지역의 청년들이 행정의 칸막이를 허물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연대할 수 있는 경계 없는 운동장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지자체 보조금은 간내 집행 원칙이며 옆 지역의 청년들과 머리를 맞대고 싶어도 손발이 묶이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치는 것이 아닌 청년들의 공동의 문제, 생활권에 맞춰 아이디어와 자원이 흐를 수 있도록 초강력 단위의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사례로 유럽의 에라스무스 플러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서로 다른 국가와 지역의 청년들이 하나로 팀으로 묶여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재원을 조달하고 이를 통해 청년들은 프랑스의 기술과 이탈리아의 디자인, 독일의 기획력을 합쳐 특정 지역의 노인 소외나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하며 초강력적 임팩트를 창출합니다. 이처럼 예산과 제도의 칸막이를 낮추어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마음껏 뛰어놀 수 있을 때 지역사회는 지속가능한 활력을 얻고 청년들은 자신의 가치를 지역 안에서 증명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고 또 청년의 내일과 지역의 미래를 이룰 수 있도록 지자체 보조금보다 조금 더 자유로운 각부 장관님들께서도 좀 더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송환섭입니다. 현재 청조위에서 가장 막내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일단은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안건 3번에 있는 보호시설 최소청년 지원 격차 해소 방안 관련해서 제가 작년부터 말씀을 상당히 많이 드렸었는데 네, 정말 이렇게 오늘 계획으로 올라오게 되어서 정말 감개무량하고 네, 부처에서 정말 감사드리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를 좀 개선하는 노력들이 지금 저희 계획에도 들어와 있지만 경계성 지능 청년이라든지 가정박 청소년, 탈가정 청년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북향민 청년 같은 청년들에게도 이어지기 위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년 정책을 근거 기반으로 정말로 잘 연구할 수 있는 지정된 연구기관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재차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청년정책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탁을 받으셔서 연구를 수행하신 바가 있는데요. 물론 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도 정말 좋은 연구를 해주셨지만 이것을 정말 전담해서 연구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재차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러한 연구된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청년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어떤 시행기관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청년재단에서도 오셨지만 예를 들어 재단이 그런 공공기관 역할을 한다든지 등을 고려해서 정말 청년정책을 제대로 전담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공기관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박예슬 위원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이슬입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 조직화 사업을 이제 공부하고 수행해온 사회복지사이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무래도 지역사회 조직과 청년 정책을 이제 바라보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53페이지를 특히 이제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게 됐는데요. 이걸 이제 보면서 이제는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사용할 정도로 국민주권을 통해서 1차적으로 지역의 자치와 권한 강화로 이제 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서포트하는 정책이 53페이지의 이제 청년 지역 공동체 활성화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실제로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내려오는 청년들의 경우에는 사업이랑 이제 연관이 된 청년 마을이라든지 청년 마을 기업, 청년 두레 등은 이제 사업비라는 메리트가 이제 확실히 존재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자발적 참여와 지역의 애착심이라 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를 어떻게 청년 정책과 연계할 것인지가 저는 조금 핵심인 것으로 좀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예시로 기입돼 있기는 하지만은 이제 주민자치회나 자율방재단 그리고 새마을회 등 이제 지역의 관변단체랑 민간단체 이제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 공동체의 경우에 이제 사업비는 분명히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지자체에서도 예산이 굉장히 많아서 무궁무진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들 단체의 고민 중에 하나가 청년이 없다, 청년이 참여를 안 한다라는 이제 소리가 되게 이제 많은 것이 이제 현실입니다. 만약에 청년들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오래 활동하지 못하고 이탈하는 경우들도 있는 실상인데요.
과연 현장에서 이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가 저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면서 하필이면 이제 시대적 흐름상 이제 개인화가 좀 많이 진행된 시대에 어떻게 청년들이 지역에 대한 애착 그리고 지속성, 세대 간 어우러짐을 통해서 함께 살아감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방향의 강구와 그리고 청년들에게 동기부여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역가 인재 김유한입니다. 먼저 오늘 안건 네 번째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 방안을 이렇게 다루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안건만 제대로 우리가 정책을 고민해서 과감하게 추진한다면 청년이 겪는 사회 문제와 비수도권 지방 소멸이라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솔루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지원 사례에 있는 대구시의 청년 기완채널 구축 사업은 제가 대구시의 개방형 지기로 청년정책과장으로 있으면서 2020년도에 시행한 사업입니다. 당시에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성이 보여서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정책 토론회까지 열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문재인 정부 임기 말기라서 토론회에만 그쳤던 그런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대구시에서도 이후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예산이 대폭 감소되고 사업이 위축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청년 정책을 시행하면 저활력 청년들이 고활력 청년이 되면서 오히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유출이 되는 것을 과속화시키는 그러한 딜레마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방에서 인구정책 차원에서 수도권 청년들을 불러들이는 그런 각계 전투 방식의 접근이 아니고 중앙에서 중앙부처 예를 들면 행정안전부와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수도권 서울을 중심으로 지방으로 청년들을 보내는 푸시 정책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 회의 자료 본 안건에서도 보면 각 부처에서 전국 차원으로 추진할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을 부처에서 각계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저는 국무조정실에서 TFT를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이 부분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고 기회가 마련된다면 제가 직접 고민한 정책 제안을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중요하게 다루어진 시어섬 청년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 진로 멘토링을 15년 동안 하고 있고 한국장학재단의 사회리더 멘토링 멘토로 3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불안을 느끼고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사회 진입 지연을 가져오고 또 이러한 시어섬 청년으로 가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장학재단의 예산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대학 재학 중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멘토링이라든지 이런 진로 탐색 정책이 추진된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조기에 막을 수 있다는 생각 듭니다. 특히 장학재단의 성인 학습자를 위한 국가 장학금이 한 해에 한 2,500억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조금 더 좀 정밀하게 보시고 이러한 예산들을 좀 아껴서 오히려 시어섬 청년 예방 정책에 쓴다면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효능감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 오늘 저희가 처리해야 하는 것이 올 2026년의 청년정책 시행계획 등 3건의 심의안건과 보고안건이기 때문에 지금 원래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민간위원님들 외에 정부위원이 사실 거의 정부의 전 부처에서 지금 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보고된 안건의 내용에 직접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 하시거나 또는 아까 민간위원님들 말씀하신 중에 이건 조금 설명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처가 있으면 그 부처에서 이렇게 쭉 간단하게 굳이 다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몇 분 필요한 부분 말씀 주시고 일단 요 안건을 정리해 놓고
그다음에 자유롭게 몇 분 말씀을 청해서 듣고 또 정당에서 오신 분들 말씀 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효한 위원님 바로 옆에 교육부 장관님 계신데 이번 순서는 거기서부터 이렇게 돌 테니까 하실 분 하시고 패스할 분 패스하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패스하겠습니다. 네. 교육부 장관님 첫 시험을 바로 처음부터 패스하시고 이쪽 쭉 하시다가 오늘 쭉 건의 내지는 의견이어서 굳이 뭐 설명이나 답변이 필요할 내용이 많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패스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또 정당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의견 말씀 주실 시간이 있으면 좋으니까요. 쭉 이쪽 줄 넘어오고 이쪽 줄에 혹시 우리 정부에서 오신 분 중에 말씀 있으신가요? 없으면 우리 문화부 장관님 한번 말씀 주시죠. 네, 작년에 청년 정책 추진 실적 평가에서 문체부가 1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잠깐 성과를 말씀드리면서 올해도 1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잘 챙기겠습니다. 아무래도 청년 문화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잘 지원하는 일도 중요하고 또 청년들이 문화 예술에 대한 수용, 관심 이쪽이 또 높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런 문화를 향유하는 쪽에서 충분히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작년 12월에도 청년정책 조정협의회를 통해서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도 또 이렇게 좋은 의견 들을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여기 모인 우리는 모두 다 청년이었고 지금 청년인 분들이죠. 사실은 청년분들께서 청년이 아닌 분들은 청년의 마음과 청년의 불안감, 고통을 모르시겠다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저도 20대가 사실은 한 30여 년 전이지만 바로 전날처럼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더더욱 항상 좀 청년의 목소리와 그 마음을 더 기억하면서 정책을 펴나가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안건 중에 저희가 복지부와 성평등부의 저희 자립준비 청년과 쉼터 퇴소 청년 간의 어떤 차별 해소에 나가는 문제에 있어서 사실 해결의 문제 차별이 해소되는 시작점은 사실은 우리 송원석 위원님과 또 함께했던 가정 밖 청소년이셨거든요. 직접 당사자와 청년이 함께 목소리를 내면서 정부 정책이 변화해 나간다는 그 효능감을 청년 위원님들께서 느끼시고 계속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개선안에 대한 의견들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한혜진 의원님께서 청년 미래적금과 청년 ISA의 중복 허용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 미래적금은 6월부터 출시가 확정이 됐고요. 월 50만 원 납입을 하면 일반형의 경우에는 국가가 6%,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우대형의 경우에는 12%를 적립해 주는 것입니다. 만기 3년이 지나면 분리과세 적용이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이 되는 게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청년 ISA의 경우에는 아직 상품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고요. 이 경우에는 지금 일반 국민들이 가입하는 ISA처럼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해서 200만 원 정도까지 비과세하고 저율에 분리과세하는 것처럼 청년의 경우에는 새로운 상품을 좀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부 전체로는 청년 ISA의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청년 미래적금과 중복해서 허용하지 않는 것을 검토한다라는 방침은 발표한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고요. 저희 금융위원회는 좀 더 재경부 세제실과 긴밀하게 대화를 해서 청년들이 두 가지 상품을 함께 가입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협의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으니까 조세 지출을 자꾸 키우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간단히 현재 정부의 진행 상황 말씀드렸습니다. 총리님,
중기부를 건너뛰셨습니다. 네. 아까 저 민간위원님 중에 우리 박민혁 위원님께서 저희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대해서 아쉬운 점을 좀 말씀을 주셔서 홍보 겸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5월 15일까지 모두의 창업 제1기 사업을 진행 중이고요. 모두의 창업에는 이제 일반 기술 분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로컬 창업 분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확인을 해보니까 일반 기술 분야에는 약 14,000명 정도가 지금 아이디어를 등록을 한 상태고요. 로컬 창업 분야에는 약 4,000명 정도 아이디어를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아이디어를 작성하고 있는 분이 수천 명씩 계시기 때문에 꽤 호응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위원님이 주신 의견 중에 이제 너무 이 창업이 테크 쪽에 집중이 되고 AI 쪽으로 많이 집중이 돼서 문화라든지 이쪽 창업은 좀 아쉽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저희 로컬 창업에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홍보가 부족한 탓인지 아직 그 로컬 창업 쪽에는 그 응모하는 숫자가 좀 적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장관님 중심으로 해서 지역 창업 페스티벌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충북을 시작으로 해서 모두의 창업 인 충북을 시작을 했고요. 지역별로 쭉 돌아가면서 저희들이 하고요. 저도 이제 저는 2차관이라서 저는 로컬 창업 쪽을 담당하고 있어서 캠퍼스 투어를 하면서 우리 또 지방에 있는 대학 다니는 학생들은 테크 쪽보다는 그 지역의 역사나 문화와 특산물을 가지고 창업하는 로컬 창업 쪽에 관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 저도 캠퍼스 투어를 지금 하려고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돌아가시면 각자가 다 홍보 요원이 돼서 이 모두의 창업을 좀 알려주시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청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기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면서 사회에 참여하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기 중기부도 우수부처 5번째 들어갔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적시에 홍보를 잘하셨어요. 우리 복지부. 네, 복지부 인구시장입니다. 세 건 우선 질문 주시 답변을 드리면요. 질문이라기보다는 먼저 황채영님께서 구리분들 가족들 저자 강박증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일단 구리분들 청년들 이 부분들 많이 찾아가지고 저희가 그분들의 상황을 보고 사례 관리 지원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 현재 청년층 대상 정신건강 검진 사업이 25년도 시행되고 있는데 2년 주기로 이 사업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립노동자 청년들 발견 찾아내서 그다음 이분들에 대한 상담까지도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이성환님 제 옆에 계신 공보위를 서울구에 제대하신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그 두 가지 제안을 주셨는데 공보위 겸직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근무를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원래 그 본인의 업무에 충실하게끔 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최근에 이제 공보위가 많이 부족한 현상까지 발생되고 있어서 이게 쉽게 결론 내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응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근무 지침 안 한다는 부분들은 저희 내부에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근데 공보 자원이 부족한 문제가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서 현재 공보위의 근무 주기를 단축할 부분을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신 말씀 중에서는 그 보건소 활용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역시 이것도 같은 맥락이 될 것 같습니다. 공보위의 부족 문제와 그 인프라가 선행돼야지만 건강검진 등의 필요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라서 같이 내부에서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김율 선생님께서 주신 난임시술과 관련된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체외 수정, 인공 수정 부분에 대해서 그 횟수의 제한을 저희가 그동안 많이 좀 풀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혜택이 가도록 했지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금액의 부분까지 임신이 성공되게 되면 그 지원은 중단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고민을 못했는데 역시 우리 건강보험 쪽하고 같이 고민을 좀 더 해보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제 국민행복카드는 현재 말씀 주신 대로 그 금액이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지만 1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이제 재원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지만 그 필요의 그 사용 용처와 이런 금액 사용을 분석해 보고 그 부분도 같이 내부적으로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청년 실장님 혹시 뭐 말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 그 기획예산처는 안 오셨는데 아까 한예진 의원님 말씀하신 결혼 페널티 문제는 기획예산처 또 저희 총리실이 같이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각종 뭐 대출이라든가 청약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경차 등등 해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어서요. 하고 있어서 언제 조만간 이제 발표할 기회가 있을 거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송원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연구원 그리고 또 이 전담기관, 집행기관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보고된 201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 결과 등 3건의 심의 안건과 그리고 보고한 건인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 격차 해소 방안, 그리고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 현황 및 추진 방안은 오늘 추가해서 주신 내용들을 참고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의결 및 접수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나서 우리 당에서 오신 분들 말씀을 올해 청년 정책 전반에 대한 또 의견이 있으실 테니까 듣는 것으로 할까 합니다. 괜찮겠죠? 예, 그렇게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오경정 위원장님 먼저 하셨어요. 우재준 위원장님 먼저 하셨어요. 아, 여기 오늘 먼저 먼저 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 그리고 국회의원 우재준입니다. 제가 지방선거를 저희가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원래 이 회의장을 나가면 제가 모경정 의원님하고 또 뭐 다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하지만 그보다 저는 지방선거보다도 오히려 청년들의 현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분명히 우리 모경정 의원님도 같은 마음이실 거고 우리 누구보다도 총리님께서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다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점에 있어서 저는 너무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도 귀중한 말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민간 위원분들이 이렇게 한 말씀씩 해주시는 거 보고 오늘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날이기보다는 저도 많이 배워가는 날이구나, 저도 모르는 것들을 참 많이 배워가야 되는 날이고, 저도 인사이트도 많이 얻었고 앞으로 가서 더 많이 저도 연구도 좀 해서 더 나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또 야당의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관련해서는 그래도 조금은 이 부분은 우리가 고민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쉬었음 청년 관련된 문제예요. 쉬었음 청년이 지금 뭐 70만이 넘어간다고 하죠. 70만이 넘어가고 매월 거의 지금 최다를 기록 경신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참 사실 심각한 문제라고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근데 이 쉬었음 청년을 어떻게 측정하는가라고 했을 때는 그냥 경제활동 인구 조사에 그냥 지난주에 쉬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걸로 우리가 이거를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측정하고 있어서 사실은 왜 쉬었는지에 대해서 통계적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쉬었는지. 그러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비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왜 쉬고 있는지에 대해서, 왜 쉬었음 청년이 이렇게 늘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단순 추정의 영역으로 두고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고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보면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만들어 온 여러 가지 일자리 분야들을 보면 거의 이 쉬었음 청년을 고립, 은둔, 좌절한 청년으로 거의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요 정책들이나 이런 걸 봐도 일 경험을 시켜주겠다. 그리고 발굴할 때 고립 상태에서 발굴해서 일 경험을 시켜주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뭐 지원금도 주고 이런 쪽에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그렇게 필요한 저는 청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실은 조금 생각해 보면 다른 이유 때문에 사실은 지금 쉬었음 단계로 들어가는 청년들도 저는 뭐 꽤 많을 수도 있다라는 추정이 들어요. 제 그냥 주변에서 보는 제 경험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있어서 어떤 게 저는 좀 관찰이 되냐면 근로의욕이 굉장히 감소하는 듯한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관찰이 됩니다.
여러 가지 첫 번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최근에 자산 가치가 너무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뭐 주식도 상승하고 부동산도 상승하고 하면서 비교적 월급의 가치가 굉장히 작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조금 관찰이 돼요. 반대로 이제 그 근로에 의한 이익은 조금씩 줄어드는 게 상대적으로 줄어들면 반대로 실업급여나 이런 것들의 안전망들은 굉장히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잘 확보하면서 실업에 의한 불이익은 굉장히 또 약화되는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거기다가 청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아무래도 부양가족이 없는 그런 청년들의 같은 경우는 이런 뭐 근로의욕의 감소가 조금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정 부분은 저는 이 부분은 이재명 정부에서 나온 여러 가지 정책들의 부작용도 일부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코스피가 상승했다고 이야기하지 월급 폭등했다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그렇다면 반대로 이런 부분이 일정 부분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전반적인 인센티브 구조를 약간 조정을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조금 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도전하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인센티브가 많이 돌아가도록 약간은 인센티브 구조를 약간 조정해야 되는 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쉬었음 청년 인구를 보면서 통계적으로도 몇 가지 재미있는 현상들이 좀 눈에 띄는 현상들이 관찰이 되는 게 최근에 쉬었음 인구는 30대에서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대보다 30대에서 더 많이 증가하고 있고 일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에 더 오히려 쉬었음 인구로 전환되는 사람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한 번도 일 경험이 없어서 두려움 때문에 쉬었음 단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뭔가 일을 해봤는데 일에서 만족감을 찾지 못해서 그래서 쉬었음으로 전환되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거를 진단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왜 지금 청년들이 쉬었음으로 단계로 들어가는가라는 부분을 함부로 진단하는 게 참 조심스러운 일인데 그런 만큼 저희가 정확하게 지금 왜 쉬었음 단계로 이렇게 청년들이 많이 늘어나는지 좀 진단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청년 정책 오늘 이게 계획을 세우는 날이잖아요. 이 계획을 세우는 날인데 계획을 세울 때는 사실 이 진단에 대해서도 훨씬 더 많은 우리가 에너지를 좀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쉬었음 청년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구체적인 세부 지표 또는 아니면 세부 문항을 물어서라도 왜 이렇게 쉬었음 청년이 늘어나는지에 대한 진단도 조금 더 신경 쓰고 세부적인 진단을 좀 더 그 베이스로 해서 조금 더 정책의 정교함도 늘려가는 그런 우리가 작전을 좀 짰으면 좋겠다. 거기에도 아마 우리 그 청년정책 조정위원 분들께서도 아마 많은 아이디어를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나 듭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쉬었음 청년 부분이고 두 번째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근에 창업 관련 정책 관련해서 저는 굉장히 응원하고 있어요. 이재명 정부의 창업 정책을 참 응원하고 있는데 창업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안전망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패했을 때 그 일정 부분 안정감을 주는 그 다시 도전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주는 그 기회를 주는 이런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있어서 물론 뭐 저는 창업 대책 안에서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저는 창업과 근로의 안전망을 너무 구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저는 뭘 말씀드리냐면 실업급여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창업 실패자한테도 충분히 넉넉하게 보장이 돼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업급여들 지금 보면 뭐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나와 계시지만 사실 창업자들에 대해서 실업급여가 나가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조건도 너무 까다로워요. 가입하는 사람도 너무 적고 조건도 너무 까다롭더라고요. 그러면 창업자들에 대해서도 사실 고용보험 단계에서도 어느 정도 보호를 해주면 기금도 워낙 10조가 이상이 되는 큰 기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망을 만들어준다는 차원에서 훨씬 더 좀 창업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같이 논의해보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안 드렸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우리 우재준 의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내용에 다 동의하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청년 정책을 전담할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전부터 주구장창 제가 주장했던 내용이고 지난 대선은 물론이고 제가 지금 청년위원장 하면서도 공약으로 내세웠던 내용인데요. 이제서야 진행되고 있음에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지금 많은 것들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감이 안 나는 느낌이 분명히 납니다. 그러나 자동차도 분명 기어 1단을 넣었을 때는
느리게 출발합니다.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그 단계라고 생각하고 여기 계신 우리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각계 장관님들, 각 부처 장관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정책조정위원님들이 계속 노력해 주신 결실이 지금 맺어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주거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는 엊그제 또 청약에서 또 당첨이 안 됐습니다. 저는 이 청약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공공 분양 관련해서 청년 특별 공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공공 분양을 왜 하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주거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많은 기회를 주거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 공공 분양을 하는 것이 저는 첫 번째 취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청년들에게 주는 것이 특별 공급이 아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게 일반 공급이어야 되죠. 그 위에 청년들이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그것이 특별 공급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게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청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특별이고 무엇이 일반인지를 바꿔야 될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특별자를 붙이고 청년에게 특혜를 주는 것처럼 하면은 계속해서 난관에 부딪힐 것입니다. 이 정책 내에서도 기득권이 존재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입법을 하면서도 그 기득권에 많이 부딪힌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아마 총리님을 비롯해서 장관님들 그리고 실장님 다 똑같이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청년 정책 관련된 부분은 일반과 특별을 바꿀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방시대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균형발전예산 사전조정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멸 대응기금이라고 그래서요. 매년 1조를 10년 동안 지금 투자를 하고 있죠. 저는 이 청년 관련된 내용도 이 정도 추진 권한과 이 정도 예산이 확보가 안정적으로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앞서 우리 발표에 따르면 청년정책 인프라 확보를 위해서 청년정책진흥원 그리고 청년특화 연구기관 이걸 준비하고 있고 논의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정도가 지금 부족합니다. 지방 소멸과도 맞먹는 중요한 국가의 문제입니다. 이 청년들이 이 허리를 지탱해주지 못하면 대한민국 사회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방 소멸과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이 추진 체계가 준비되어야 되고 예산 체계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을 총리님께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도 많이 배웠고 그리고 생각할 여지가 많이 있었는데 돌아가서 또 공부하고 연구해서 여기 계신 분들과 생각을 나눌 기회를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우재준 의원님 많이 함께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사실은 두 분 국민의힘과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청년위원장님 모셔서 제가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은 엊그제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님하고 주례보고를 하면서 조금 말씀을 나누고 고민을 좀 해보겠다고 제가 이거 고민을 좀 해보겠다고 한 주제가 뭐였냐면 청년 정책에 대한 우리의 가버넌스 문제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현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아시다시피 우리 청년을 다루는 부는 없고 처도 없고 청도 없고 청년진흥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총리실에 이제 1급으로서 청년정책실이 있고 그리고 정부와 관련돼서 독자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청년재단이라는 게 있고요. 그런 정도 상태입니다. 연구원과 관련해서도 얼마 전에 저희가 연구기관 점검하다가 나왔지만 청소년 정책연구원이 있는데 그건 약간 좀 청년 우리가 대상 계층 연령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게 좀 맞나? 그래서 우리가 연구기관조차 하나 없는 게 말이 되나?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된 상태에서 이런 전반적으로 청년 정책을 다루는 이런 일종의 정부의 부처청을 만들어야 되는지 청년정책진흥원으로 해야 되는지 연구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를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또 이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갑자기 또 무슨 부를 만들기는 이게 내실이라든가 인원이 확보 안 되면 좀 어려운 면도 있고 또 여야 간의 관계에서는 가령 이거 정부가 괜히 정부를 자꾸 키우냐 이런 또 비판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총리실에서 검토를 좀 하는데 양 당에서 청년위원회와 또 당내에서 청년 관련 정책 하는 분들이 좀 토론하고 연구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꼭 결론 안 내도 좋으니까 한번 각각 말씀하시고 필요하면 같이 상의도 하셔서 전반적인 공감대가 있다 하면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 좀 부탁드리고요. 그 남아있는 시간은 이제 시간은 원래 예정된 1시간 반은 됐는데, 예, 그래서 됐는데 원래 오늘은 배석으로 모셨지만은 배석이라고 해서 또 말 안 하고 가면 좀 섭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양 당의 대학생위원장님들 오늘 모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좀 청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위바위보 하시든지 뭐 누가 먼저 하라고 하시든지. 네, 여당의 대학생들 양보를 먼저 해주셔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사실 먼저 이런 자리를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저도 대학교에서 총학생회장을 했었고 광주에서 살다가 나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상경하면서 느꼈던 점들이 굉장히 청년층이 무언가를 바꾸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청년층이 뭐 행정고시를 패스를 한다고 한든 청년이 사법고시를 패스를 한다고 한든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 권한과 힘을 가지기에는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정치권과 이런 것들을 좀 정치라는 수단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은 청년들도 무언가를 바꿀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는 걸 생각을 해서 정치권에 사실 정치를 하고 싶다라기보다는 우리 청년들의 삶을 좀 더 나아지게 개선하고 싶다는 생각 속에서 저도 정치권에 뛰어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러한 점에서 아까 봤을 때 389개의 과제가 있고 약 30조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장사가 잘 안 되는 집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메뉴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메뉴가 시그니처, 주요 역전 메뉴가 없다는 점입니다. 저도 청년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제안하는 활동들을 해왔었고 이전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전문가 회의들에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제언들을 해왔었는데요. 그때도 해왔던 말씀이 뭐냐면은 각 부처별로 청년 정책을 시혜성이나 뭐 예산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억지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시그니처, 역점 사업들이 각 부처별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왔었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또 무조건 뭐 청년들을 위한 사업을 하지 말아라 라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청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들의 사업들도 병행을 하되 실제 청년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개선을 해야 되는 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발에 가시가 박혀 있다고 해서 뭐 걷거나 뛰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발에 가시가 박혀 있으면은 걷거나 뛰는데 굉장히 큰 불편함을 느낍니다. 청년 정책에 대해서는 특히 그 청년들이 느끼는 삶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화려하고 멋진 사업들이나 화려하고 멋진 미사여구를 붙이기보다는 실제로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불편함, 청년들이 발에 있는 가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가시를 빼내는 역할을 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정부 부처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사실 생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주거 관련된 건인데요. 좀 더 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광주에서 나고 지금 서울에서 9년째 혼자서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동네, 대학가 동네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집이 주택이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9년 전에 살았던 월세방 3평짜리 4평짜리 방이 오히려 가격이 제가 그때 냈을 때 비해서 가격이 더 올라갔고 심지어 주거 컨디션, 주거 환경은 더욱더 악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에게 특히 서울권에 있는 주택들의 공급에 대해서 좀 더 완화하고 좀 더 풀어줘야 되는 점이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세밀하게 다가가 보겠습니다. 청년들이 느끼는 가시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원룸에 살아보신 청년분들 그래도 계실 거라고 저는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이 월세를 내게 되면요. 관리비 포함 60, 관리비 포함 70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관리비에는 뭐 수도세나 뭐 인터넷세가 포함이 되겠죠. 하지만 내가 수도를 얼마나 썼는지도 모르고 그냥 뭉뚱그려서 10만 원, 5만 원, 8만 원 이렇게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오피스텔이나 뭐 아파트에 살게 되면은 수도세, 전기세, 뭐 여러 가지 기타 공과금들이 다 세부 항목들로 나와서 본인들 거기에 쓴 만큼 돈을 내게 되는데요. 하지만 청년들이 많이 사는 1인 가구의 월세, 원룸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뭉뚱그려서 월세에서 관리비 5만 원, 8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청년들에게 만 원, 2만 원, 3만 원은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러한 점들에 대해서 좀 더 왜 현실적으로 그러한 것들에 좀 더 세밀하게 살피지 못하는지 부분들에 좀 더 잘 살펴봐 줬으면 좋겠고요. 총리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 이유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 설계가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문제들에 대해서는 늘 이제 항상 청년들이 실제로 내 삶이 나아졌는가라는 게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계신 또 우리 그 정부 부처 오신 장관님들, 차관님들 그리고 총리님도 청년이었을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부터 항상 나왔던 말이 청년들의 삶을 좀 더 나아지게 해야 된다. 하지만 청년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자라고 많이들 외치지만 항상 청년들은 어렵다고, 청년들은 힘들다고들 합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왜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과 많은 자원들을 써가면서 청년의 삶을 살피겠다고 하지만 매번 청년들의 삶이 힘든 것인지라는 것에 대해서의 좀 중장기적인 과제도 좀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언할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전국 대학생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봉건우라고 합니다. 예기치 못하게 마지막 발언을 하게 된 것 같아서 기회 주신 총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회의 참여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느낀 것 같습니다. 당에서도 수많은 청년 정책들을 제안하고 발굴하고 함께 토론하는 역할들을 맡고 있지만 또 정부 부처에서 이런 방식, 이런 형태로 청년 정책들을 모으고 견해들을 모으고 있다는 내용들을 본과 동시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함께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고 좋았었고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구체적으로 제안드릴 게 3가지 정도 있어서 이것만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AI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까 이성환 의원님께서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 것과 유사한 형태 내용인데요. 여기 AI와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들은 직무 관련성이 굉장히 높거나 아니면 현재 관련 학과를 지원하거나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지원함을 통해서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청년 세대의 경우에는 AI만큼은 상용화와 대중화에 대비해야 되는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이후에 AI가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발전하게 되면 사실 지금의 중장년 분들이야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AI 없이도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 청년 세대가 중장년이 될 세대쯤에는 AI 활용을 얼만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가진 경쟁력의 격차가 벌어질 수도 있는 세대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대학원 석사과정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제 얼마 전까지는 AI를 전혀 활용하지 않다가 제가 저희 대학원에서는 AI를 무료로 이제 유료 버전을 보급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활용을 처음 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불과 1년이 채 안 지났는데 AI가 없이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불편한 삶이 됐습니다. 이런 면들을 지켜봤을 때 단순히 전문성을 가진 분들의 영역을 넓혀서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숨쉬듯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정말 AI 강국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대학 등록금 관련된 문제입니다. 최근에 실질적으로 작년 정도부터 15년여 거의 20년여간 동결되어 왔던 사립대학 등록금들이 줄줄이 인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70%가 넘는 대학들이 사립대학 등록금을 인상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과거처럼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도 아니고 사립대학들 또한 지속적으로 등록금을 동결해 오면서 고통을 분담해 왔다라는 내용에는 10분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적어도 대한민국의 사립대학이 가지고 있는 사립대학의 1년 운영 예산에서 대학생의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50%를 상회하는 상황에서는 적어도 등록금을 인상하는 과정에 있어서 등록금을 내고 있는 학생들의 의중이 더 완벽하게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등록금을 인상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지켜보니까 고등교육법 제4조에 규정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등록금에 대한 협상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조항 자체가 사문화된 거나 마찬가지였고 학생들은 반대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측 위원들의 입장에 따라서 내진 대학 측에 제시한 수치대로 이제 대학 등록금이 인상되고 있는 현상들을 목격했습니다. 이 내용은 사립대학 자체를 정부에서 규제하자라는 내용의 이야기가 아니라 적어도 오늘날 등록금 심의위원회 규정에 정해져 있는 것들이 혹은 그 법조항의 취지 자체가 오늘날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새로운 규제라던가 아니면 행정부에서의 방향성 제시를 통해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끔 이를 개정하거나 고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측면에 있어서 총리님과 교육부 장관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많은 인원이 모여서 1시간 반 안에 다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었다는 게 다들
그 말씀을 잘 정리해 주시고 또 절제해 주시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앞에 보니까 제가 마무리하기가 또 좀 섭한데 우리 오창석 이사장님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합시다. 네, 청년재단 이사장 오창석입니다. 오늘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 했으나 마지막에 기회 주셨으니까 아이디어 차원에서 되지 않을 걸 알면서도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2018년에 청년 내일 체험공제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진행을 했고요. 3년형이 월 16만 5천 원씩 총 600만 원을 납부하면 만기 시에 3천만 원이라는 목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산 부족의 이유로 2018년에 시작돼서 2021년에 폐지가 되었는데 2018년에 시작된 게 목돈이 3천만 원인데 오늘 금융위에서 발표한 청년 미래적금이 최대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복지부에서 주관하는 2026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청년 내일 저축계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3년 후 1,080만 원이 됩니다. 시간은 8년이 지났는데 총 금액은 줄어들었습니다. 청년의 초기 자산 형성이라는 말을 했지만 그동안 물가도 올랐고요.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 월급 기준으로 1,573만 7,770원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1,320원, 월급으로 따지면 215만 6,880원입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도 올랐고 월급도 올랐고 물가도 올랐고 집값은 말할 것도 없이 올랐는데 자산 형성 3년형 적금은 금액이 더 줄었습니다. 저는 이게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청년위원장, 대학생위원장, 국민의힘 대학생위원장, 청년위원장님 나오셨는데 오늘 이 같은 자리가 초당적 협력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처별 흩어져 있는 자산 형성의 적금을 다 한 번에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모아서 한 3년에 5천만 원 정도의 자산 형성 적금을 만들어야 실질적으로 청년에게 효능감이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천만 원도 크고 1,000만 원도 큰데 자산 형성이라는 말을 하기에는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 현 시각 기준 SK 하이닉스 한 주당 가격이 130만 원입니다. 청년 중소 중견기업의 한 달 월급이 200~300만 원에 몰려 있는 것을 감안하면 청년 노동자들은 한 달에 SK 하이닉스 한 주도 사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 형성 적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부처 간 협력을 통해서 이 미래 적금이 가능하다면,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당장 6월부터 시작되는 게 있으니까 모을 수 있다면 3년 5천만 원 정도의 자산 형성 적금이 있어야 실제로 도움이 되고 KB 부동산원 기준으로 2025년 서울의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은 13억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높다라고 분류되는 부산은 3억 9천만 원대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3년에 5천만 원 적금 두 사람이 모으면 부모님 도움 없이 1억 정도의 자산 형성이 되고 곧바로 자신의 힘으로만 전세 자금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그 정도의 움직임이 있어야 저는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 자산 형성 적금에 대해서 조금 부처 간 협력을 통해서 예산을 한 군데로 모아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안 시켰으면 너무 서운할 뻔했네. 오늘 여러 가지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다 종합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확인한 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류의 많음과 노력의 다양함이 여전히 우리를 또 우리 청년 세대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은 다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정성이 부족한지 지혜가 부족한지 그 모두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을 다 모으고 특별히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만큼은 여야를 떠나서 우리 직접적으로 정치권에서 일해 가시는 또 청년위원회 또 대학생위원회 함께 하시는 분들의 의지를 하나로 모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부탁드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포함해서 오늘 논의된 것들 다 함께 앞으로 진행하는 데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미진한 것들은 또 앞으로 저희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